월간 해우소 12월호 동의 글입니다. 제목은 발언 변비. 작년 여름에 나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란 종족은 말이 너무 많다고. 그리고 5살 정도의 작은 사람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을 뱉었죠. 왜? 이 글은 인간은 대체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심사숙고이자 의식의 흐름입니다. 하나, 말. 인간의 발언은 너무 복잡합니다. 한마디 안에 수많은 의미를 숨깁니다. 때로는 의도를 온전히 전달하려 노력하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인간은 삶의 미미함에 비해 과도한 양의 음성과 문자를 쏟아내요. 사람이 모인 공간에서 발언은 쉼없이 연속합니다. 말은 마치 액체 같아서 어떤 용기에나 담을 수 있습니다. 식사자리, 강의실, 전시장, 영화관, 도서관, 길거리, 온라인 채팅창까지 말은 담깁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이 닿는 모든 공간에 말은 존재합니다. 인간의 발화는 배설을 닮았습니다. 먹으면 누고 싶은 것처럼 겪으면 뱉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 해우소가 내게 필요했습니다. 실타래처럼 엉킨 우리의 마음을 기다랗게 엮어서 보관할 해소의 공간요. 읽는 여러분께서 소화 과정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슬픔들.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각자의 발화 중에 정말로 타자의 마음에 가닿는 말은 몇 개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단 한마디도 정착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말들은 힘차게 쏘아 올려졌다가 위치를 짐작할 수 없는 허공에서 둥둥 유영하다가 힘없이 흩어지고 말겠지요. 좀 더 슬픈 일이 있습니다. 발언하지 못해 갑갑해하는 지구인의 개체가 꽤 많다는 일입니다. 말하지 못한 문장 때문에 답답해하는 인간이 존재한다네요. 그렇게나 말을 많이 하면서 말이에요. 무시하기 어려울 만큼 커다란 모순입니다. 말은 모든 공간과 공백을 채울 만큼 많이 생겨납니다. 발언으로 꽉 찬 대화 공간에 있다 보면 가끔은 어떤 말도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은 말의 세계입니다. 다만 말하지 못하고 골마버리는 문장을 품고 사는 인간도 있습니다. 털어내지 못한 그 문장은 아주 거슬리고 조금 괴로운 존재입니다. 잘못 자른 손톱 거스러미, 문자를 읽지 않아서 생긴 빨간 알림 표시, 며칠째 청소를 미루고 있는 화장실의 작은 물때, 햇빛 없이 말린 빨래에서 나는 쿰쿰한 냄새, 대명절의 귀성길 도로 상황 따위와 비교할 수 있겠죠. 말하기도 말하지 않기도 고통을 쥐어주는 것을 보아 삶은 아마 고통의 바다가 맞겠습니다. 나는 이 슬픈 모순을 깨달음으로써 끔찍한 괴로움을 자각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사람이더군요. 엄청나게 많이 말하면서 사실은 말하지 못한 유일한 것 때문에 가끔 밤잠을 설치는 사람요. 나는 말을 기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창구를 활용했습니다. 블로그, 다이어리, 인스타그램의 계정 2개, 트위터의 비밀 계정, 가끔 친구들에게 쓰는 편지, 소소하게 게시하는 유튜브까지 운영했습니다. 면과 면을 마주한 자리에서도 물론 부지런히 발화하고 웃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뿌리고 다니는 인간이었지요. 말하기는 나에게 해방감을 줬고 말의 기록은 나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때의 발산적 대화와 기록이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디엔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인지 21살 내 꿈은 언어를 모르는 외국에 가서 한국을 모르는 인간과 친구를 한 다음에 내가 털어놓고 싶던 그 말을 다 해버리고 원래의 내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작년에 내가 어디엔가 풀어내고 싶어서 안달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많이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나는
그 사건을 말하고는 싶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발화와 침묵의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발언 변비에 걸린 기분이었습니다. 셋. 말의 쓰레기통이 필요했습니다. 말 버릴 곳이 없어서 많은 인간들이 괴로운 거라고 짐작했기 때문이죠. 물론 나도 그 많은 인간들에 포함입니다. 말 쓰레기통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정말 나만 이래요? 나만 입에서 침이 마르도록 말을 뱉으면서도 말하지 못해서 괴로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당신들 모두 대나무 숲을 찾아서 헤매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요. 이 말을 영화로 전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사건을 자세히 인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 발언 변비의 원인은 바로 그 사건 때문이니까 당연하죠. 하지만 영화에다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더군요. 그야 영화는 쓰레기 매립지가 아니잖아요. 마치 내 용변을 국립중앙박물관에다가 전시해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작은 똥이 있고 그 옆에 이런 캡션이 달려있는 거죠. 동. 작품 제목 똥 같은 흑역사. 2022년 제작. 재료 인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저 자세로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말 버릴 곳 없어 괴로운 인물이라는 소재는 유지하지만 그 사건에는 완벽히 침묵하자고 결정했죠. 결과물을 보고서야 딱히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알았지만요. 조금만 숨기겠다고 결심했는데 전부 다 숨어버렸습니다. 아쉬운 영상의 내용을 조금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트림하지 못하는 주인공이 내내 답답한 표정으로 온갖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광안리 공공 쓰레기통부터 아파트 단지 의류수거함까지 샅샅이. 트림 같은 마음속 말을 버릴 곳을 찾아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결국엔 실패합니다. 마무리에 넣을 용트림 효과음을 찾지 못해서 편집 과정에서 결론이 바뀌어버렸거든요. 넷. 나는 2023년 겨울에 와서야 보여주기 싫다 라는 단순하고 둔탁한 문장으로 대체했던 진짜 이유를 되짚어봅니다. 그때의 내게 부족한 것은 아마 용기였을 것입니다. 과거를 들춰 그 사건과 재회할 용기. 무겁게 혼자만 지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을 용기. 그 사건은 부끄럽게 여길 게 아니라고 시인할 용기. 스스로 죄책감을 지게 한 그때의 나를 용서할 용기. 4년 전으로 돌아가 청소년기의 나를 스스로 위로할 용기. 그런 것들이 부족했죠. 영상이 아쉬운 이유를 되짚어 보니 이 말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단체 발언 변비가 대체 어디서 기인했는지 알겠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하지 못해서 괴로운 단 하나의 문장 때문에 빙빙 두른 말이 많아지는 것이죠. 딱 들어맞는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유를 떠올려 보면 말을 많이 하는데도 말하지 못해서 괴로운 현상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난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문장을 꺼낼 수 있도록 편안하게 대화하고 싶습니다. 비록 그 문장이 마음의 주인에게 분변 취급을 받고 있더라도 말이죠. 이곳을 찾은 여러분도 간결하고 재미난 대화를 원하시리라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곳은 용기 낸 자들이 읽고 쓰는 공간, 해우소입니다. 자주 뵙시다. 질투는 나의 힘이 될 수도 있다. 글을 잘 쓰고 싶다. 꾸준히 성실히 자주 더하기 훌륭하고 탁월하고 재밌게 이퀄 잘 말이다. 혼자는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아 친구들과 해우소를 차렸다.
어떻게든 써보자 해서 일단 차리긴 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선생을 찾아 나섰다. 중요한 건 필력이다. 인생을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칭찬받을 수는 없다. 쓰라려도 너무 정확한 진실이기에 부정할 수 없는 이 문장을 인용한 책은 비비언 고닉의 글쓰기 책 상황과 이야기이다. 이 책에는 이스라 작가가 추천사를 썼다. 글쓰기의 입문자와 대가 모두에게 유효한 책이라고. 상당한 우연으로 이 책을 통해 나는 비비언 고닉과 이스라 씨 두 명에게서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짧은 책이고 이스라 씨의 추천사는 띠지에도 책 뒷표지에도 잘 보이게 쓰여 있기 때문이다. 책을 보려 만질 때마다 그녀의 말을 보게 된다. 잠깐, 이스라? 얼마 전부터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녔다. 난 이스라 작가를 질투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녀의 책도 글도 안 읽는다고. 이 고백에 친구는 곧장 읽고 있던 끝내주는 인생을 눈앞에 들이밀었고 나는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1일차의 다이어터처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만 했다. 무언가를 배워야 하거나 가깝게 있어야 하는 대상이 질투의 대상이기도 하다면 꽤나 곤란하다. 한편 나는 그녀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며 좋아요를 누르고 있다. 이 사실까지를 말하면 다들 조금은 진지한 얼굴로 맞아 뭐 그럴 수 있지 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친구들에게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을 본 직후 이스라 작가의 결혼식 영상을 보니까 두 영상의 시너지 때문에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졌다고 말하니 친구들은 태어나서 가장 신박한 얘기를 들었던 표정으로 정말 빵빵 웃었다. 모순이 품고 있는 큰 유머의 힘을 발견한 순간이었다. 자주 친구들과 책에 관해 얘기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이스라 라는 대답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스라 책 읽어봤어? 라고 물었을 때 아니? 라는 답을 들었던 적은 별로 없다. 올 초 학교에서 함께 국가근로를 했던 분도 항상 두꺼운 이스라 씨의 에세이를 전공책 읽듯 보고 있었고 친구들도 그녀의 글을 스토리에 자주 찍어 올리고 내가 다른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려 할 때 이미 하나의 하트가 되어 있어 조그맣게 보이는 그녀의 프로필 사진. 정동진의 영화를 보러 갔다가 그녀가 탄 택시를 스쳐 지나가며 놀라움과 호기심에 다소 흥분했던 나와 친구들. 우리의 셀럽 이스라. 나의 질투는 아주 구체적이고 이스라 씨가 부러운 이유는 뭐 참 여러 가지 있지만 더 나열하자니 너무 구질구질한 것 같다. 단연코 사람들이 읽고 싶어하는 재밌는 글을 잘 쓴다는 점이겠다. 뭐 이리 하고픈 말이 많을까? 어떻게 써야 잘 쓸 수 있을까? 이걸 도대체 누가 궁금해하고 시간을 들여 읽어볼까? 이스라 작가는 이 모든 질문에 이미 자신의 답을 내리고 특히 마지막 질문은 누구보다 명쾌히 해결해낸 사람 같아 보인다. 글쓰기에 대한 욕구와 욕심은 커져만 가는데 나는 아직 왜 쓰고 싶은지도 어떻게 써야 계속 잘 쓸 수 있는지도 무엇보다 이걸 누가 읽고 내 생활이 글쓰기에 기대에 운용될 수 있을지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예전에도 두어 번 메일링 서비스 같은 걸 해볼까 싶다가도 이게 정말 서비스가 되는 게 맞나 하는 의문에 시작도 하지 못했다. 해우소를 차리는 과정에서도 구독 말고 그냥 배포하자고 결정한 것이 이미 일간이스라가 너무 독보적이니까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웬만큼 웃기지 않고서야 돈을 내려고 할까라는 꽤나 현실적인 분석의 결과였다. 처음 방송에서 그녀의 하루를 엿보았을 때가 생생히 기억난다. 마감 앞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안쓰러워하는 패널들과 달리 내 마음속은 질투로 울그락불그락했던 그날의 열기. 다른 질투는 다 제쳐두더라도 글쓰기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존재감은 너무 컸다. 그녀는 글쓰기 세계의 희망 같은 따스한 햇살이지만 여름에 패딩을 입은 나 같은 사람에겐 적잖이 괴로운 존재다. 상황과 이야기는 첫 두세 페이지부터 너무 강렬했고 이 책을 읽는 게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자꾸 마주치는 이스라 씨다. 이 책을 펼침으로 나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녀에게도 배워야 하는 셈이 되는데 나는 질투의 화신이고 그녀는 그 대상이고 감정은 혼란스럽다.
내 질투의 역사는 다소 길며 황당한 인물들이 차지하고 있다. 아주 어릴 때의 동네 잘 사는 이웃들, 조금 크니 주변에 가득 찬 재주 많은 친구들, 조성진 씨, 한 방에서 같이 살았던 피아노를 잘 치던 친구,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한 많은 사람들 등 질투하는 새로운 사람이 생길 때마다 적극적으로 그들을 미워하거나 피하거나 어찌됐건 최대한 마주치지 않는 방법을 써왔다. 그렇게 조성진 씨의 연주를 듣지 않고 영재발굴단을 보지 않고 같이 살던 친구와 인사도 안 하는 식으로. 내게 있었음 했지만 없는 걸 가진 사람들을 질투했다. 따라서 지금까지처럼 이슬아 씨에게서도 빨리 도망쳐야 했다. 글을 잘 쓰고 싶은 마음이 어느 때보다 큰 지금 그녀는 글을 너무 잘 쓰는 사람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질투한 대상을 피하지 못하고 오래 함께하다 보면 그를 사랑하게 돼 버린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같이 살던 피아노 잘 치는 그 친구를 지금은 사랑한다. 하지만 상황과 이야기를 내려놓을 수도 없었다. 그를 배우러 갈 돈이 없는 내겐 유일한 선생이니까. 내 원함과는 관계없이 일상에 제법 침투해 있고 아마 그쪽의 의지와도 크게 관계없이 계속 다가오고 있는 그녀에 대해 자주 상상하게 된다. 질투란 이런 것인가? 질투하게 아무리 시샘이 나도 상상을 멈출 수 없고 그러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점점 더 그 대상과 가까워지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심지어 그 존재가 내 안에서 점점 부풀어가는 과정. 자꾸 그녀가 궁금하다. 질투에서 분리에 실패하고 질투에서 접촉에 머무를 때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사실 가끔 친구들이 이스라의 책을 읽는 걸 보면 나도 당장 도서관으로 뛰어가 우선 읽는 책을 다 빌려서 현실적으로 한 권 정도는 읽어내고 싶은 강한 충동에 휩싸일 때도 있다. 질투한 자의 숙명은 상대를 멀리하는 동시에 내 옆에 붙여놓을 수밖에 없는 모순을 견디는 일이다. 인스타를 언팔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니 내게 멀리하기에 최선은 그녀의 글을 읽지 않는 것뿐이고 그걸로 질투를 유지하고 있다는 일종의 안일함으로 이스라엘 겨울 특강에 2만 원을 내고 가기로 했다. 책보다 강연값이 더 비싼 물질적 모순을 견디는 것도 질투한 자의 또 다른 숙명이다. 강연장은 따뜻했고 가까운 거리에서 버건디색 가죽 원피스를 입은 길고 검은 머리의 이스라 씨가 있었다. 나는 맨 앞에서 네 번째 줄쯤에 앉았고 우리는 서로 그토록 가까웠고 그녀는 유튜브에서 들여본 것과 아주 같은 목소리로 상황 설명과 일기와 이야기는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토록 가까워지니 품었던 질투는 순식간에 너무 연약해져 금세 사랑으로 바뀔 것만 같았다. 위험했다. 그녀는 너무 친절한 문장과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 그녀를 향해 이토록 분명한 질투를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예감에 어쩐지 이스라 씨를 분명히 좋아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안해졌다. 하지만 상황과 이야기는 이런 감각을 느끼는 나. 이스라를 질투하는 나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하나의 페르소나로 만들라고 말한다. 사실 누군가를 질투한다는 걸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렇게나 자세히 서술한 일이 얼마나 있을까? 전혀 부끄럽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책도 이스라 씨의 강연도 이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한다. 따라서 이 긴 글은 그 질투의 산물이자 페르소나다.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 오히려 더 쪼잔한 행동으로 표현했던 질투를 처음으로 길게 구구절절 늘어놨다. 그녀는 자기 친구 양다솔 작가의 예를 들며 쓰레기로서의 긍지를 가지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글을 쓸 결심을 했다. 그래, 질투 전문가인 나의 모습을 숨기지 않으리. 질투할 결심을. 글쓰기는 과거의 재서술로, 상처의 고백으로, 또한 부끄러움을 드러냄으로써 자기 해방의 도구가 된다. 질투에 대해 쓰며 오히려 나는 사랑에 대해, 사랑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배운다. 질투로 인한 관심과 호기심은 때때로 사랑으로 향한다. 이 글의 질투 전문가는 그 과정을 상황과 글쓰기와 이스라 씨에게 배우며 쓰기를 통해 평생 몰랐을 사람에게 다가가보고 지금까지는 결코 아니었던 마음이 되어본다.
질투가 사랑에 가까워지는 경험은 할 때마다 신비롭다. 글을 다 쓰고 나니 더 이상 그녀를 질투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사실 강연을 들은 날 이미 그 말과 마음은 폐기되었을 것이다. 우리의 거리. 강단의 그녀와 네 번째 줄의 나. 그 거리는 질투가 있기 어려운 정도의 충분히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이다. 강의 초입에 여는 말로 그녀가 상황과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는 순간 나는 내 가방 안에 있는 그 책을 머리 위로 들며 흔들고 싶었다. 이 책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쓰는 글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읽을 의향이 있다라고 쓴 그녀의 추천사가 떠오르며 내가 쓸 이 글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궁리하기 시작했다. 더 가까워지고 싶었다. 그럼 더 확실히 질투는 더 선명한 사랑이 될까? 무엇보다 분명히 질투가 지나갔다고 확실한 건 살면서 몇 번 체해보지도 않은 내가 제대로 꽉 막히게 체해 어지러운 머리 가눌 바를 몰라도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해우소도 질투의 또 다른 산물인지 모른다. 일간 이스라의 성공을 질투했기에, 글 쓰며 사람들과 연결되는 삶을 질투했기에, 계속 그게 내 것이 될 수는 없을까 상상하고 생각했더니 든든한 두 명의 동료와 함께하게 되고 그런 우리의 놀이터, 해우소가 탄생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이 동료들과 우리 서로 사랑하는 법에 대해 더 자세히 재밌게 알아가게 될 예정이다. 자기 해방은 결국 타인 해방 또한 함께 목표할 수밖에 없다. 오롯이 혼자 자유로운 개인이란 하나의 환상이고 페르소나는 환상이 아닌 지금까지와 여기의 삶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쩌다 보니 비비안 곤육과 이스라 씨를 선생으로 삼았지만 해우소에 모인 사람들은 매우 강한 의지로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앞으로 질투와 사랑의 과정을 넘나들며 그 과정을 함께 쓰며 서로의 선생이 되는 걸 상상한다. 질투가 가진 힘이 놀랍다. 처음으로 질투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글도 해우소도 사랑도 주어서. 그러나 분명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글 이상의 삶과 어떤 사랑보다도 큰 함께함의 기쁨을 줄 것이다. 기대된다. 특히 독자 선생님들의 사랑이 가장 기억, 기록, 추억. 세 박자의 고백. 그림. 나, 그리고 우리의 고백. 제목에 등장한 기억, 기록, 추억이라는 세 키워드를 지나 위 뮤직비디오를 보면 아무래도 우리네 머릿속에는 추억이라는 단어가 짙게 배었을 거예요. 자, 잠시 멈춰서 떠올려 보도록 해요. 나에게도 영상 속 장면과 같은 추억들이 있는지, 혹은 누군가 나의 추억 속 장면을 기록한 것이 있는지, 또는 누군가의 기록이 없음에도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는지를 말이죠. 천천히 노래를 다시 한번 듣는 것도 세 박자의 고백을 떠올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잠시 그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최소 3분 정도는 곰곰이 기억을 돌이켜보고 다시 돌아와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돌아와서 제 지난 시절의 기억과 추억, 그리고 기록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불운하게도 지금의 제게는 어린 시절의 기록이 부재해요. 그 기록들은 단순히 없는 것이 아니라 부재한 것이라 말하는 것이 옳아요. 8살이 되어 부산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는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캠코더로 찍은 영상이 무수히 존재했어요. 그러나 이사를 오는 도중 사진과 영상을 모아둔 상자를 송두리째 잊어버렸고, 그렇게 제 어릴 적 기록은 어딘가에 존재하지만 지금 제 곁에는 없는 부재한 기록물이 되었죠. 그럼에도 제게는 그 시절의 선명한 기억과 아름다운 추억이 남아있어요. 너바나 CD를 들려주며 에어기타를 치는 아빠의 모습과 당신의 무릎에 어린 아들 앉혀두고 오아시스 바이니 자켓 속 리암의 눈동자를 가리키며 우리 아들의 예쁜 눈동자는 리암을 꼭 빼닮았다고 이야기하는 아빠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나요. 참 신기한 일이죠.
어떤 기억은 이처럼 노력하지 않아도 선명하게 남더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내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기억을 추억이라 부를 수 있다고 강하게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도 언젠가 제게 들려주시길 바라요. 떠올려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추억을 피워내는 매개. 추억은 어떻게 생겨나고 남겨지게 될까요? 저의 경험에서처럼 강렬한 기억이 추억이 되는 이들도 존재하는 반면에 겨울 한복판에서 만난 난로의 온기처럼 따뜻한 기록을 통해 추억을 되살리는 경우도 존재하죠. 오래전부터 추억으로 피어나는 기억에 대해 생각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순간 중 어떤 순간은 휙 사라져버리고 또 어느 순간은 뇌리에 깊이 새겨져 기억되곤 해요. 우리는 그 기억들을 종종 꺼내어 곱씹어보며 추억하곤 하죠. 인간이라는 생물은 너무나도 쉽게 잊고 또 잃는 존재이기에 자신의 조그마한 뇌에 담겨진 기록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인류는 글자를 만들어 지금 여기에 순간을 시간과 공간을 넘어 다른 세계로 전하고자 했어요.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영상을 남긴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기술은 점점 정교해져 다양한 감각을 담아내고 이 세계와 저 세계의 인간들을 엮어내고 있어요. 글자, 그림, 사진, 영상. 오늘 저는 이들 넷을 추억의 매개라 부르고 싶어요. 물론 추억이 되지 못한, 그럴 필요조차 없는 기록들도 존재하겠지요. 그들은 잠시 미뤄두고 우리를 살게 하는, 또 잘 살고 싶게 만드는 기록들에게 더 다정한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어요. 부족한 인간의 능력을 메워줘서 고맙다고. 당신들을 잘못 쓰고 있는 인간들의 무지를 부디 용서해달라고. 그러한 이들을 보면 물러서지 않고 꾸짖는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을 담은 호명이지요. 이들 중 여러분에게 가장 힘을 주는 매개는 무엇인가요? 어떤 매개를 통해 기억을 기록으로 엮어내고 추억으로 피워내곤 하시는가요? 혹자는 당연히 영상 아니냐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넷 중 유일하게 하나 이상의 감각을 담고 있는 시청각 매개이기에 이러한 주장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어 보이네요. 그러나 저는 표면적인 감각이 아닌 그들이 담아내는 찰나 속의 감각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그림에서 사진으로, 사진에서 영상으로 찰나를 담아내는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전의 기술이 고유의 자리를 잃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뒤늦은 고백을 담은 테이프. 사실 이 글은 캠코더에 푹 빠져 몇 줄을 보내던 사람이 이제까지 자신이 해오던 기억, 추억에 대한 고민을 풀어내며 자신에게 캠코더가 필요한 이유를 정당화하는 글쓰기였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몇 주간 매물을 기다리던 캠코더를 이 글을 마감하는 11월 17일 오늘 택배로 받아 매우 기분이 좋으니 말이죠. 글을 열며 함께 보고자 했던 뮤직비디오를 기억하시는지요? 영상 속 촬영본은 노래를 짓고 부른 에런 파악의 어릴 적의 기록이라고 해요. 어릴 적의 기록은 많이들 가까운 식구들에 의해 남겨진 경우가 많죠. 같은 시대에 태어나 같은 사회를 살아낸 이들에게는 공유하는 가치관과 함께 향유한 문화가 있죠. 오늘날 우리를 MZ세대라 통칭하여 공통점이랍시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잘못 흐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있어요. 여기서 말한 식구에는 먹을 식과 입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식구란 함께 끼니를 나눠 먹는 사람을 뜻합니다. 좁은 의미로서 통용되는 가족보다 보다 넓은 의미의 식구라는 말을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있어요. 먼저 한글 세대가 떠오르네요. 이들은 해방 직전에 태어나 순수 한글로 교육을 받은 세대예요. 이들 중 대학에 가 수학을 하고 지식인, 작가가 된 이들의 글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워요. 무진기행을 쓴 김승옥 선생부터 시작해서 타는 목마름으로를 쓴 김지아 선생, 영화 바보들의 행진을 만든 하길종 감독, 당신들의 천국을 쓴 이청준 선생과 같은 선생들이 한글 세대의 대표적인 작가, 지식인들이죠.
이 길의 작품을 꼭 한 번씩 보시면 좋겠어요. 시대의 아픔과 호흡하며 작가로서의 역량까지 갖춘 참 지식인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선 찾아보기 힘들죠. 제가 도울 수 있는 이스라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면 모를까. 이 말은 이스라 이원 작가의 결혼식에서 스탠드업 코미디를 선보인 친구 없이 못 사는 작가 양다솔의 말을 빌려왔음을 밝힙니다. 이들이 공유하는 가치관과 문화는 독재에 대한 저항, 민중으로서의 의식, 외국어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한국어의 정서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가치관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언제 어디서든 메모를 하고 사진과 영상을 남길 수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기록은 일상적이고 누구나 쉽고 당연하게 향유하는 문화가 되었어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를 기록세대라 부를 수 있겠죠. 기록세대를 지나는 우리가 기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단지 습관적으로 별다른 의미 없이 메모를 남기고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습관 아래에는 지금의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은 곧 이 장면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지겠죠. 이 한 문장을 여러분께 잘 전하고 싶어 길고 먼 길에 돌아왔네요.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주세요. 한 걸음 나아가서 2002년에 태어난 저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나 특수한 기록을 선사받은 캠코더 세대에 속해 있어요. 1982년 소니에서 최초로 디지털 테이프를 이용하는 방송용 캠코더를 출시하고 계속해서 소형화와 정교화를 거치던 캠코더는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핸디캠코더로 거듭나 대중에게 상용화되었지요. 핸디캠코더는 주 타겟으로 어린 자녀를 둔 식구를 공략했고 한국의 수많은 식구들에게도 이 전략은 성공적으로 닿았죠. 그렇게 전 세계를 가리지 않고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태어난 사람들은 캠코더로 찍은 영상 하나쯤은 가지게 되는 캠코더 세대의 일부가 되었어요. 1982년 소니가 다른 회사들이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방송용 캠코더를 가지고 나온 것처럼 2010년대 초반 소니는 다시금 30여 년 전 자신들이 시작한 혁신을 뒤집는 미러리스 디지털 카메라를 가져 나오면서 사진과 영상을 동시에 기록할 수 있는 매개로서 이들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이렇게 대부분의 회사들에서 캠코더의 시계는 2010년대 중반에 멈춰있죠. 이러한 영향에 더해 스마트폰 카메라의 발전까지 합쳐져 캠코더 세대 이후의 아이들은 캠코더를 통해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결국 세대 역시 사회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우리는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추억으로 만들어가며 하루하루를 더 잘 살아갈 거예요. 끝내주게 말이죠. 부디 이 글이 무심코 지나친 어제의 순간을 붙잡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좋겠어요. 오늘과 내일에 매진하느라 아름다운 어제를 잊지 않기를 바래요. 적어도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분들은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꼭 약속을 해주시길 바래요. 최근에 제게 닿은 아름다운 장면들을 전해드리며 이 글을 마무리해요. 우리 각자의 테이프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요. 고마워요. 첫 번째, 이슬아 이원의 결혼식의 풍경이다. 첫 번째 사진에서 이원 시인은 너무 좋아 라고 말하고 있고 왼쪽 아래 두 번째 사진에서는 순서대로 왼쪽부터 하은빈, 안담 작가가 친구인 이슬아 작가에게 보내는 노래인 검은 곳을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오른편에는 락스타 김서월이 있고요. 기타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는 이슬아 작가가 이원 시인에게 기대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때 자막은 사랑은 견딤입니다 라는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저의 기억으로는 아마 김민정 시인이 보내는 이슬아 작가와 이원 시인의 결혼을 보내는 축시의 일부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영화 너와 나인데요. 조연철 감독이 연출한 영화이고 이 순서대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주연이었던
세미와 하은의 모습이 보입니다. 둘이서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오른쪽 위에는 세미가 캠코더를 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옆에는 세미를 바라보는 하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사진에는 잠들어 있는 하은을 스마트폰, 아이폰으로 찍고 있는 세미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두 사진이 특히 제가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한 기록과 기억과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화 애프터선의 장면이 아니라 장면을 담은 포스터를 가지고 왔죠. 왼쪽, 중간, 오른쪽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는 물속에서 필름 카메라를 통해서 딸의 모습을 찍는 아빠의 장면이 나오고요. 아래에는 이건 내 마음에만 남겨둘게 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딸이 캠코더를 통해서 어딘가를 찍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도 아버지를 찍고 있는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애프터선은 샬롯 웰스라는 감독의 영화이고요. 장편으로 최초로 이 작품으로 데뷔를 했는데 평단과 비평에 데뷔를 했는데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고요. 저도 감명 깊게 본 작품이라서 여기에 첨부를 이 글에도 일부로써 넣고 싶었는데 제가 아직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고 다른 글에서 또 선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포스터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른쪽에는 첫 번째 포스터와 반대로 아빠의 모습을 찍고 있는, 필름 카메라로 찍고 있는 딸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세 사진 모두, 그리고 이 애프터선이라는 영화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도 이 딸인 소피가 12살 때 떠난, 11살 때 떠난, 아빠와 함께 떠난 튀르키예 여행의 기록을 통해서 그 당시의 추억을 되살리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1차적으로 느꼈고요. 거기서 나아가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이기에 여러분도 꼭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낭독과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